스님께서는 2000년 동아일보에 단편 바늘이 당선이 돼서 등단을 하셨고, 그동안 그 바늘과 명랑이라는 그 두 창작집을 내셨는데요.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셨는지,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. 문학소녀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.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문예반을 했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. 그 과도 기자가 되고 싶어서 신문방송학과를 갔던 거였고, 근데 계기라면 사설 쓰는 시간이 있었거든요. 수업 시간 중에. 그게 4학년 마지막 수업이었는데, 그때 무슨 금융실명제 막 됐을 때,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설을 썼었는데, 그 교수님께서 너는 소설을 써라, 소설을 이러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설을 쓰는데 소설을 썼다니까 얼마나 그게 욕이었어요. 근데 그 순간 퍼뜩, 진짜 내가 소설을 쓰면 잘 쓸지 몰라,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는데, 그 졸업 즈음에 글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, 서울예전에 다시 들어가서, 그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죠. 그전에는 습작이라는 것도 몰랐고, 그냥 조금 책을 많이 읽는 정도였었어요. 스님께서는 그동안 그 길지 않은 작품 활동을 해오시면서 그 새로운 여성 미학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아오셨거든요. 특히 굉장히 그 그로테스크하고 섬뜩하고 또 무서운 그런 여성 인물들을 만들어 오셨는데, 특히 기존의 그런 여성 상들과 굉장히 대별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이런 여성들을 등장시키는 특별한 이유나 의도가 있겠지요? 처음에는 그렇게 의도되었었던 건 아니었고요.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책을 읽을 때, 그 당시 제가 책을 한참 읽었던 시대에 여성적 소설들에 대해서 잘 안 읽혀졌었어요, 제 스스로. 그러니까 제 몸하고 맞지 않았던 거죠.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잘 읽혀지지 않는데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일이었고,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어떤 그로테스크하고 어떤 못생기고 이런 여자들을 만들어냈던 건 아니었어요. 근데 다만 내 관심이 그런 여자들한테 더 관심이 많이 갔고, 그 여자들의 성격이 특이하다고들 하는데 상당 부분 저와 비슷한 부분들도 많거든요. 고기를 좋아한다던가, 또 순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또 그렇게 될 때도 있으니까요. 좀 편하게 했던 거였는데, 이렇게 그 평론가들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저는 오히려 좀 당혹스러웠었어요. 그리고 이런 면이 나한테 있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, 그 이전의 여성성에 대해서 반발해서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, 제가 어찌 하다 보니 그런 인물들의 시선이 가고 그런 인물들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. 그 인물들을 자연스럽게 그려낸 것 뿐이고, 마침 제 주변에 문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. 그리고 저희 큰아버지가 마장동에서 정육 기계점을 하세요. 그래서 큰아버지 그 가게에 놀러 갔다가 보는 풍경, 또 유령의 집도 어쩌다 들어갔던 집, 그러니까 그런 장소나 독특한 직업군들은 제가 물론 경험했던 것이긴 하지만 일부러 독특한 소재를 찾기 위해서 찾아갔던 건 아니고 제 주위에 너무나 흔하게 보여졌던 것들이에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들을 특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까? 소머리 가르는 사람도 생각해보면 우리 소머리 국밥 먹잖아요. 근데 소머리 국밥을 맛있게 먹지만 그 소머리 국밥이 되기 전에 소머리를 가르고 도축하는 과정은 잊어버린다고요. 그건 잊어버린다는 것보다 오히려 외면하는 것 같아요. 그 외면했던 것에 다만 눈을 돌리고 몰랐던 것이 아니라 보려 하지 않았던 것들을 본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마침 저에게 그런 주변 사람들이 가깝게 있어서 쉽게 그릴 수 있었고요. 그 가장 독특하다고 했던 그 마장동이나 문신 그
주변 사람들에서 나왔어요.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소설을 쓰는 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, 그리고 또 만나야 할 사람들, 그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래서 사람이 가장 큰 힘이라는 건 예나 지금이나 아직까지 굳건히 믿고 있는 거고요. 선생님 소설은 굉장히 육체적이고 동물적인 감각, 그리고 그런 분위기의 소설로 다가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. 아마도 그 삶이나 인간에 대한 선생님의 인식하고 그게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, 인간은 기본적으로 동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? 예. 그리고 저는 이것도 저희 습성에서 나오는 건데요. 먹을 것을 앞에 뒀을 때 젓가락으로 예쁘게 먹는 걸 잘 못해요. 그러니까 일단 먹는 게 있으면 손이 먼저 이렇게 뻗어지는 거예요. 저도 모르게. 근데 손으로 뻗어서 그 음식을 손으로 집어서 먹을 때는 이미 손이 입에 들어오기 전에 그 음식의 질감, 촉감을 감지를 하면서 맛을 벌써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습관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손이 먼저 가는 것, 손에 만져지는 것, 그런 것들을 믿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숨이나 이런 데 바늘에서 나온 여자처럼 굉장히 고기를 즐기는 편이거든요. 그 과일을 먹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건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가 고기를 많이 먹었으니까 영양이 밸런스를 맞춰야 돼. 그 이성이 생각한 게 아니라 내 몸이 이미 모자라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럼 몸이 신호를 보내잖아요. 그럼 그때 귤을 먹으면 되는 거고. 제가 믿는 건 몸이에요. 그 몸에 반응하는 것, 그것에 충실하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. 웰빙 할 필요 없이 자기 몸을 믿고 자기 몸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귀 기울여서 그걸 들을 수 있는 법을 깨닫는다면 예전의 그 자연적인 그런 것들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다 보니까 몸에 관심도 많이 가게 되고, 그러면 몸에 대한 이야기도, 그리고 또 몸으로 풀어가는 이야기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전에 야생에서 짐승들을 길들이던 어떤 여성, 어머니 돼지이면서 동시에 그 돼지를 관장하는 전 우주를 다스리는 여성, 어떤 신화적인 그런 여성의 원형, 그것이 처음에 말했던 여성성과 이 몸과 연결되어서 글로 돌아가는 것, 예,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것,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니, 몸이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. 예, 물론 이제 냄새 부분은 이렇게 귀도 막고 눈도 막고 입도 막을 수 있지만 코를 막는다는 건 잠시거든요. 일단 살아가려면 코를 막을 수 없으니까. 그리고 제가 경험하기로 옛날에 누구한테 되게 심하게 얻어맞았는데, 그때 거기가 사과 향이 나는 방향제, 지독한 방향제 냄새가 났어요. 근데 그때의 고통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, 아픔이 무엇일까, 누군가한테 만든다는 걸 뭘까 생각을 하면 그때 그 지독한 사과향이 떠올라요. 의식과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것, 그게 냄새였고요. 그래서 냄새에 대해서는 어떤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꾸 그렇게 쓰여지는 것 같고, 몸도 이제 몸의 목소리를 기울이는 것이 내 몫이라면,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었거든요. 제가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건 등이었었고요. 이렇게 때를 밀어도 등은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고, 내가 내 등을 다독거릴 수도 없고, 그리고 거울로 아무리 비춰봐도 두 개의 거울로 해도 내 등은 쉽게 보여지지 않고,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것, 마치 자기 등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. 또 할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
건강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한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를 대표할 만한 몸은 무엇일까 생각해봤더니 뭐 검버섯이나 주름도 아니고 예전에는 성적이었을지 모르나 지금은 쭈글쭈글해진 엉덩이 그렇게 대표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 하면 뭐 유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삶을 상징하면서 대표하면서 그것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몸의 한 일부분으로서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. 그동안의 저 관심은 인간 자체의 어떤 한 부분에서 인간의 삶들을 한번 들여다보자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자꾸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이 되겠죠. 그러나 여전히 몸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일 거고요. 네. 우선 그 바늘을 쓸 당시에 저의 화두는 아름다움이었어요. 그러니까 미와 추의 경계는 과연 뭘까? 그러니까 그게 경계가 과연 있을까?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아름다운가? 추하다는 것이 어느까지인가? 그게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늘이었고요. 그 드러내놓고 했던 것이 뭐 포옹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 여자애도 못생겼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그 미래를 향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도 갖고 있었고 두 번째 창작집에서는 주로 생각한 게 삶과 죽음이었는데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의 삶을 위안할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삶이 종쳤을 때, 죽었을 때 비로소 삶이 완성될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음으로써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살았으나 죽은 것과 다른 것이 아니고 삶이란 죽음이란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여러 가지 병모를 통해서. 근데 그 어떤 이미지에 순화된 부분 그런 것들은 처음에 바늘을 내놓고 제가 아무리 제 주변 사람들 얘기고 내 얘기고 당신들 옆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충격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머리 가르고 그냥 남자 바늘로 찌르고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한편으로 소재주의다. 특이한 소재를 찾아 나선다. 그래서 네가 과연 특이한 소재가 아니면 뭘 쓸 수 있겠느냐라는 반문들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. 할머니였는데 그 숨에 나오는 할머니, 육식을 즐기는 그 할머니 모델이 있거든요. 저희 할머니. 그 할머니가 담배를 70년 가까이 피우셨는데 이제 폐암 선고를 받으셨어요. 그래서 뭐 6개월 못 산다. 근데 지금 그 폐암 선고 받은 지가 2년 반, 3년 거의 다 돼가는데 그 마귀 할멈으로 그렸던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해지더라고요.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. 바늘을 읽고 제 주변 사람들 얘기가 많다 보니까 뭐 나를 어떻게 그렇게 그릴 수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헌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랑을 썼는데 그 할머니의 발 이렇게 항상 조물딱 거렸던 그 발 그래서 할머니가 죽더라도 참 예쁜 어떤 발을 가진 어떤 고즈넉한 단아한 할머니를 한번 그려보자. 그게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들었죠. 그러니까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그 둥글게 만들어서 어떤 시대에 부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내 스스로도 어떤 그 각진 부분을 조금 이렇게 좀 깎아내고 싶었던 거죠. 근데 그래도 저는 첫 번째 책에 더 애착이 많이 가요. 굉장히 그 열정적이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. 지금 첫 장편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연재 중인데 아마 올 봄에 마무리할 것 같아요. 네.